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의 임태영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잘 듣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었죠. 우리 주위에 어떠한 AI 기술들이 있고 어떤 삶, 우리가 어떤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교사로서 여러분은 이제 AI 융합 교육, AI 융합 수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이제 들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2024년 1학기 수업을 들으신다면 디지털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AI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들릴 거예요. 바야흐로 우리가 지금 AI 융합 교육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2024년이죠. 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2024년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육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일까?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은 AI 융합교육 시대의 등장 배경. 그래서 부제가 튜링 테스트부터 알파고까지. 부제가 재밌죠? 튜링 테스트부터 알파고까지. 알파고는 들어본 것 같은데 튜링 테스트는 아마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쉽게 시대적 흐름을 좀 쭉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자, 1교시에 이제 했는데요. 네, 또 간단히 설명을 1교시를 패스하고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남대 사범대 그리고 광주 교대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교시에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7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쭉 목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이 나오죠. 50년. 까마득하죠. 50년.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50년 튜링 테스트, 그리고 56년 인공지능 개념 정립의 해, 그리고 1차 부흥기, 암흑기, 딥러닝, 우리 들어본 거 딥러닝 나오죠. 그리고 알파고가 2016년인데 자 무려 8년 전,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라면 12살,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이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부터 우리가 AI 융합교육이 시작된다. 그래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70년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인공지능 교육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좀 그런 것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이어서 설명할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얼굴이 나오죠, 여러분. 자, 1950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 오른쪽에 제가 얼굴이 좀 가렸는데 저랑 좀 닮았죠? 죄송합니다. 좀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2014년에 헐리우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우리가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굉장히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이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영화 배우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렇게 엄청 큰 흥행한 또 영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가 자, 이 포스터를 보세요. 퍼즐 천재 암호 해독가, 세계 최초 컴퓨터 발명. 네, 누구의 실화 바탕 이야기인데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이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한 이 실화 기반 영화입니다. 자, 앨런 튜링, 제일 왼쪽에 사진이 있죠. 자,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영국, 앨런 튜링도 영국 사람. 좀 닮았나요, 둘이? 좀 헤어스타일도 일부러 비슷하게 했죠. 앨런 튜링을 좀 이렇게 그 배우 역할이니까. 자, 앨런 튜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런 튜링. 잠깐 앨런 튜링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영화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작년에 나온 오펜하이머, 이 맨해튼 프로젝트, 이 원자폭탄 만들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
그 교수님도 이 앨런 튜링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일까? 약간 곁다리를 말씀드리면 오펜하이머 교수님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등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IAS라는 고등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장으로 근무 재직할 당시에 그때 앨런 튜링이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둘은 천재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때 뭐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등등등등. 아무튼 그 천재들만 모이는 프린스턴 고등 연구원에 앨런 튜링도 잠깐 있었다. 천재에 대한 이야기다. 잠깐 곁다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앨런 튜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1912년에 태어나서 1954년에 굉장히 빨리 죽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41살에 죽었대요. 자, 앨런 튜링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빨리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한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위인이에요. 위인. 유명한 과학자.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지폐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위인이에요. 근데 말년에 좀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동성애 쪽이셔가지고 영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많은 비판과 핍박을 받으셔서 말년에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앨런 튜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두가 길었죠. 자, 앨런 튜링은 암호학자였어요. 암호해독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영국군이 독일하고 싸우면서 이 독일 잠수함에서 쓰던 암호를 풀어가지고 이 승리에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이 앨런 튜링 선생님이 독일 잠수함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영국군의 승리에 일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 대단하신 분이 1950년에 자기 이름을 딴 더 튜링 테스트라는 어떤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있죠. 여기에 칸막이로 안 보이게 쭉 줄을 쳐놔요. 칸막이를 쳤습니다. 자, 왼쪽이 A, 오른쪽이 B인데, 자, 칸막이 쳐놓고 채팅을 치게 해요. A랑 채팅을 해보고 B랑 채팅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사람한테 물어봐요. A와 B 중에 누가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못 맞춘다. 누가 컴퓨터인지 못 맞출 정도로 컴퓨터가 감쪽같이 사람처럼 얘기하면은 이 컴퓨터가 인간과 흡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를 1950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물론 당시의 컴퓨터 기술력으로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 수도 없던 시대에 나중에 이럴 수도 있잖아 하면서 이 개념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튜링 테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틀린다. 이 A가 컴퓨터인데 사실 컴퓨터인데 A가 사람 같은데요? 라고 답을 틀려버린다. 자, 이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가 이 튜링 테스트에 이제 통과하는 컴퓨터가 2010년대에서야 겨우겨우 나옵니다. 영국의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챗봇이 2010년대에 나오는데 그 챗봇이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챗 GPT는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1950년에 이런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걸 제안을 해요. 자, 영국에서 이 개념이 50년대 제안이 돼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한번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5년이 됐어요. 자, 50년에 튜링 테스트가 나오고 한 5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나중에 컴퓨터가 진짜 발달하면은 대단해지겠는데 라는 이런 희망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셨던 존 맥카시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털보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재벌들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어요. 돈 많은 재단. 이 록펠러 이 아저씨가 이제 미국에서 이 정유 사업, 석유 사업을 하던 유명한 부자인데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에 갔습니다. 아주 높은 록펠러 센터에 있는 것처럼 아무튼 부자인데 그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존 메카시 아저씨가 록펠러 재단에 찾아갑니다. 돈 좀 대주십시오.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955년에 연구 제안서를 써요. 돈 좀 달라고.
그 연구 제안서에 제목이 이랬대요. 2-month, 10-man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2개월, 2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10명이서 모여서 열심히 연구할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연구 제안서의 제목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이 존 메카시 아저씨가 처음으로 쓰셨어요. 아직 세상에 없었던 용어인데 이 앨런 튜링 아저씨는 AI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존 메카시 아저씨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개념을 처음 썼어요. 자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기가 막혔나 돈을 줍니다. 록펠러 센터에서.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싸 돈 받았다. 야 친구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자기가 개최를 합니다.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대 유명했던 뭐 마빈 민스키라든지 유명했던 컴퓨터 과학계의 이 네로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딱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 그거를 뭘로 부르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시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의 정의니 definition은 뭐뭐뭐다 라고 딱 개념 정립을 딱 해요. 기가 막히죠. 1956년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개념 정립을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모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메카시 교수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상을 72년에 수상까지 하십니다. 엄청난 업적이시죠. 이렇게 56년부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처음 학문 분야로서 탄생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인기를 끌게 되겠죠. 이야, 인공지능 그런 시대가 곧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제 50년대 이제 인공지능 56년에 인공지능 개념이 정립이 됐으니까 미국의 또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였던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사람의 신경망 모형을 뜬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합니다. 자, 사람의 신경망, 뉴런, 시냅스, 인풋과 아웃풋. 인풋이 들어가면 전기 신호가 찌릿 가가지고 아웃풋으로 딱 나오게 되는 이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본따 가지고 일종의 수학적 함수식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fx, y는 뭐 fx다 해가지고 x가 이 미지수의 값이 들어가면 함수식을 거쳐가지고 y로 출력이 된다. 인풋과 아웃풋 함수식 있잖아요. 이런 걸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퍼셉트론이라고 멋있게 이름 지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놀랍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사람의 뇌의 신경 구조를 본딴 알고리즘이라니. 야, 돈 투자해 하면서 1차 부흥기가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프랭크 로젠블렛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죠? 그런데 10년 동안 이 부흥기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 화무 11원, 권불 10년, 인기는 10년 못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 갑니다. 이 부흥기가 10년이 가요. 자, 이 마빈 민스키라는 오른쪽에 계시는 자, 이분은 자, 우리 머리가 약간 민머리신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세요. 근데 마빈 민스키가 책을 냅니다. 동료들하고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퍼셉트론이에요. 아니, 퍼셉트론은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만든 신경망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퍼셉트론을 책 제목으로 출간을 딱 해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퍼셉트론을 저격한 내용이에요.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제시한 퍼셉트론은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한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이 학계가 마빈 민스키의 편을 들어줍니다. 뭐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차, 이거 미래 성장성 없다,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투자했던 금액을 다 걷어들이고 그래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AI의 겨울이라고 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슬프게도 자, 프랭크 로젠블라트, 마빈 민스키랑 거의 친구 사이잖아요. 1928년생, 1927년생. 로젠블라트 언제 죽죠? 71년에 죽죠. 그죠? 퍼셉트론 저격 당한 뒤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자, 문서에서는
보트 사고로 죽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트 액시던트로 죽었다. 근데 이제 야사에서는 자살했다. 보트 위에서 쓸쓸하게 자살했다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비관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자, 마빈 민스키 아저씨 좀 나쁘죠. 뭐 그 당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류의 발전은 소수의 장인들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인류사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 장인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Godfather of Deep Learning, 이 딥러닝의 대부 여긴 제프리 힌튼 아저씨 얘기를 좀 할게요. 제프리 힌튼 현재 살아계십니다. 자, 이분은 영국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예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자, 암흑기였다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좀 인기가 없었어요. 이 인기 없던 시절에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으니 얼마나 밥벌이가 좀 힘드셨을까요? 영국에서 취직을 못하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 우리가 포닥이라고 하는데, 포닥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이고로 데이빗 럼메라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유명하신 또 교수님이 있어요. 자, 그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둘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역전파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이 역전파라는 이 기법이 인공지능 성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프로퍼게이션. 물론 이 역전파 알고리즘 자체를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유명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비드 럼메라트 교수님도 뭐 당대 유명했지만 이 샌디에이고 대학에 계시다가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다음해인 1987년에 사실 이 데이비드 럼메라트 교수님도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직을 하세요. 잘 나갔죠. 그 다음에 이 제프리 힌튼 아저씨도 굉장히 이제 인기를 타가지고 이제 전임 교수로 가시는데,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으면 미국에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캐나다로 가세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가십니다. 왜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가서 궁금하죠? 거기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분은 미국 분이 아니에요. 영국 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이 이 소련하고 이 냉전 시대의 거의 끝물입니다. 한참 이 군비 경쟁하고 미사일 쏘기 경쟁하고 그럴 때, 자, 미국이 펀딩 대주면서 인공지능 과학자들한테 야, 인공지능 빨리 개발해라 하면서 그 기술을 군사무기 만드는데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프리 힌튼 아저씨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나는 영국 사람인데 돈 벌려고 미국 왔을 뿐인데 나의 기술을 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더러워서 못 받아먹겠다 해가지고 미국 돈 안 받겠습니다. 자, 캐나다로 갈랍니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떠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좀 뚝심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87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많은 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성공하려면 귀인들을 잘 만나야 돼요. 자, 거기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딱 갔는데 얀 르쿤이라는 프랑스계 사람이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얀 르쿤의 또 친구인 요슈아 벤지오라는 이 사람도 있어요. 요슈아 벤지오, 또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제 얼굴을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슈아 벤지오. 자, 이렇게 소개받게 돼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얀 르쿤의 친구인 요슈아 벤지오, 이 세 명이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 별 인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무도 안 하는 거 우리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이거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꿋꿋하게 한 우물만 파자 해가지고 진짜 한 우물만 파요. 주로 이 비전인식, 즉 카메라로 이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이런 비전인식 분야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글씨를 해독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도 안 할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해 주셔서 지금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 튜링상을 3명이서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 3명이서 3대장, 딥러닝 3대장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제프리 힌튼 교수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분이 꾸준하게 한 길만 팠어요. 그게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분의 연구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2010년대가 됐어요. 컴퓨터도 발전하고 인공지능도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자,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합니다. 뭐 개, 고양이 이미지
인식률 경쟁대회 같은 거 하거든요. 이미지넷 대회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2011년까지 쭉 보니까 이제 뭐 후지 제록스에서 가지고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의 뭐 알고리즘이 우승을 했다더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제프린튼 교수님이 쭉 그 상황을 보니까 왠지 우리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연구실 게 더 뛰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이었던 이 알렉스를 꼬드깁니다. 야, 알렉스야, 우리 게 더 좋은 것 같지 않니? 너 나가볼래? 대회? 나가볼 거야, 교수님? 그러면 제 이름 달고 나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알렉스 넷이라는 작품으로 출품을 하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1등.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연구실에 있다가 세상으로 발표가 되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프린튼 교수님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시죠 해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일하세요. 구글하고 10년 동안 일하시다가 2023년에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퇴사하실 때 인류의 이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두렵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인공지능 연구 그만할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인류의 경고의 메시지도 이제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2012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 시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도 만들었고, 구글이 돈을 많이 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둑 AI도 나오게 되고, 2016년에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인 알파고 이세돌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 또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2017년에 캐나다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과기부가 인공지능 R&D 전략을 발표해서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천명을 했고, 교육부도 2020년에서야 AI 교육 종합방안을 발표하게 돼서 초, 중 등 공교육에 드디어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굉장히 긴 흐름이었는데,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와 살고 있다. 2020년의 시작입니다. 2020년에 AI 교육 종합방안이라는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AI 교육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교육대학원에 AI 융합교육 전공 설치를 해서 현직 교사 재교육부터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 4대 교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었던 2023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정책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선도하는 교사단도 집중 연수를 하게 되는 그런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교원 대상으로는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 리더 교원 등등 연수 정책을 하고 있고, 뭐 터치 교사단이라는 그런 연수 정책도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인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원 연수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교육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님이신 한성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좀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은 이해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what 교육. 인공지능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교육을 하자, 윤리 교육을 하자라고 순차적인 모델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교육은 정보 컴퓨터 교과 담당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활용하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을 텐데, 교과 수업에서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활용 교육,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길러보는 AI 융합 교육, 그리고 어떤 AI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는 AI 기반 교육,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학교의 어떤 시스템 전체가 지능화된다든지 그런 거를 의미하는 AI 기반 교육 시스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워크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현지 교사가 돼서 이제 수업을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수업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교과 활용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보 선생님이라든지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이 서로 과목을 융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종합적인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등을 길러주는 역량 중심으로 간다면, 어떠냐,
약간 AI 융합 교육이 되겠고요. 선생님 스스로가 어떤 교수학습적으로 학생을 분석해 본다든지 평가해 본다든지 수업 준비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AI를 두루두루 쓴다면 그건 AI 기반 교육일 것이고, 또 거시적으로 학교 시스템 자체가 아예 지능화가 된다면, 시스템이 변화한다면 그건 AI 기반 교육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이화여대 교육학과인 정재윤 교수님은 어떤 이런 또 다른 이름 네이밍을 좀 쓰시긴 했는데요. AI 내용교육, AI 활용교육, AI 융합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좀 네이밍을 달리 했지만 한성관 교수님하고 좀 매칭을 해보면 다 1대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융합교육 시대의 등장 배경, 튜링 테스트부터 알파고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